당시에 우리나라 30대 재벌 중에서 13개가 사라졌어요. 기업도 3만 개가 도산했어요. 그 바람에 130만 명의 정규직 노동자가 정리해고를 당했어요. 자영업자는 수십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수많은 가정들이 파괴됐어요. 그리고 지하철 역사에는 노숙자들이 넘쳐났어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곧 터질 것 같아요.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터져서 우리 경제를 덮쳐온다면 그 타격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거래가 축소되고 가격은 폭락을 하게 돼요. 그게 바로 붕괴예요. 이게 붕괴가 지난 다음에 다시 작은 투기가 반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주가 지수가 급등했다가 또 금방 급락하고 급등했다가 급락하고 또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21세기 경제학연구소 최용식 소장이고요. 제가 좀 못나서 나이 70에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 박사학위 논문이 경제병약입니다. 이 경제병약이 요새 각광을 받고 있어서 이렇게 여러 곳에 불려다니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경제 파국으로 치닫는 금융위기라는 책인데 이게 사실은 지난해 10월 달에 탈고를 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세계 경제 혹은 우리 경제에 금융위기가 터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이미 금융위기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책을 썼었는데 올해 3월 달에 미국의 몇몇 은행들이 파산하면서 금융위기가 좀 확산되는 것 같으니까 제가 갑자기 유명해졌습니다. 앞으로 역대급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최용식 소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아요. 그리고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제가 잠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1분기 2.6, 2분기 3.0%에서 3분기에 갑자기 반토막이 나요. 1.3%를 기록해요. 그리고 4분기에는 이게 마이너스 1.6%를 기록하면서 축소 재생산에 들어가요. 이렇게 경기가 갑자기 급강하는 거는 금융위기가 진행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위기가 진행됐어요. 지난해 10월 달에 강원도 레고랜드가 터졌잖아요. 그 규모가 2천억 원에 불과해요. 우리나라 번원통화의 0.07%에 불과하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태가 터지자마자 건설업계 전반이 유동성 위기에 빠져들었고 다른 산업에서도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게 됐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때 이미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하고 있었다. 그리고 신용 파괴 원리 작동이 금융위기를 일으키고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돼요. 다행히 올해 1분기에는 성장률 1.1%를 기록하면서 플러스로 돌아서요. 우리 환율이 지난해 한때 1,460원대에서 1,300원대로 떨어지고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잔뜩 껴있다가 이게 붕괴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빠졌었는데 이게 올해 초부터는 장기 정책에 들어가요. 이제 그 영향으로 경기가 상승을 하게 돼요. 그러나 지금도 우리 경제에서는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 중이에요. 사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하게 된 원인을 보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미국이 지난해 3월부터서 갑자기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잖아요.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이런 걸 밟으면서 기준금리를 급속하게 인상해 갔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한때 1.75%까지 벌어졌잖아요. 그렇다면 국내 저축이 미국으로 투자되면 이게 더 많은 이자율을 받을 수 있잖아요. 국내 저축이 당연히 미국으로 빨려 들어갔죠. 그리고 우리나라 환율이 한때 1,460원대까지 올라가니까 국내에 투자된 국제금융자본들은 환차손을 입었어요. 그 환차손을 피해서 당연히 미국으로 이탈하죠. 미국 달러는 강세였으니까 미국에 투자하면 환차익이 생겨요. 국내 금융자본들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미국 달러가 강세를 보이니까 환차익을 노리고 미국으로 빨려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했던 거예요. 그 앞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1290원대,
이쪽 저쪽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오늘은 보니까 1260원대까지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에요. 1, 2년 전 생각을 해봐요. 1100원대, 심지어는 1000원대였던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경상수지 흑자가 대규모 흑자였잖아요. 물론 지난해에는 경상수지 흑자가 줄었지만 그래도 298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어요. 그만큼의 외환이 국내에 들어왔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원화는 강세를 보이고 환율은 떨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해서 환율을 끌어올려 놓은 거예요. 지금 현재의 환율 수준도 지나치게 높아요. 거기에다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는 조만간 2% 넘어가잖아요. 연준 의장이 이번에 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한두 차례 더 올리겠다 얘기를 해놨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냐고요. 국내 저축, 국내에 투자된 금융자본들은 다 미국으로 계속해서 빨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신용 파괴원리는 작동 중이고, 또 그래서 2분기 성장률은 어쩌면 마이너스 성장을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고, 기껏해야 0%대 혹은 1% 초반대 성장률을 기록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하반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설 것이 거의 틀림없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규모로 이제 마이너스 성장할 거로?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경제 상황만 보면 또 마이너스 한 1% 내지 마이너스 2% 초반대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곧 터질 것 같아요.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터져서 우리 경제를 덮쳐온다면 그 타격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어쩌면 마이너스 3% 후반대 성장률을 기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엄청 걱정하고 있어요. 그럼 금융위기는 언제 어떻게 터질까요? 경제위기나 경제파국은 반드시 금융위기를 경유를 해요. 그리고 금융위기는 광기, 패닉, 붕괴 과정을 반드시 거쳐요. 이건 왜 그러냐면요. 통화는 신용을 창조하기도 하지만 신용을 파괴하기도 해요. 신용 수축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계속 악순환을 일으키면서 신용을 축소를 시켜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신용 파괴 원리의 작동인데, 이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하기 시작하면 경제 내의 유동성은 급격히 줄어들어요. 신용 승수배만큼 줄어들어요. 통화의 변동성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경제에 끼치는 영향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금융위기는 아주 심각한 경기 후퇴 혹은 경기 침체를 초래해요.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게 광기, 패닉, 붕괴예요. 광기는 왜 벌어지냐면요. 이게 그 금융위기는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에서 일어나는 게 보통이에요. 그 이유는 부동산이나 주식은 저축을 일정 기간 동안 축적해야 수요에 가담할 수 있잖아요. 그 동안에는 가격이 안 올라요. 그런데 그게 충분히 축적이 되잖아요. 그럼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못 올랐잖아요. 근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기 위해서 부동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올라가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2, 3년 더 저축해야 할 사람들이 큰 빚을 내서라도 주택 수요에 가담을 해요. 2, 3년 더 기다리면 부동산 가격이 더 빠르게 오르니까 그 저축으로 못 사요. 그러니까 큰 빚을 내서 수요에 가담하는 거예요. 이거는 미래 수요가 현재 수요로 이동해왔다는 걸 의미해요. 미래 수요가 현재 수요가 합쳐지면 그러면 투기 광풍, 즉 광기가 일어나는 거죠. 부동산 가격은 폭등을 해요. 우리가 최근에 그걸 겪었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근데 이건 지속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미래 수요가 현재 수요로 이동해왔잖아요. 그러면 그 미래 시점이 닥쳐오면 수요가 없어진 공동화된 때가 와요. 그러면 큰 빚을 내서 부동산을 샀던 사람들은 이제 패닉에 빠지는 거예요. 수요가 없어지니까 가격이 하락할 거 아니에요. 그럼 패닉 상태에서 어떤 일을 하겠냐고요.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그 빚의 이자를 감당 못하니까 매물로 내놓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가격은 폭락하게 돼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경제 내에 유동성이 수축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부동산이나 주식은 통화의 역할을 해요. 통화는 크게 기본적인 기능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거래 수단, 또 하나는 가치 저장 수단. 이 두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부동산이나 주식도 이런 기능을 두 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거래가 축소되고 가격이 하락하면 경제 내에 유동성이 수축되는 효과를 나타내게 해요. 그럼 유동성이 수축되면 신용 파괴원리가 작동을 하는 거죠. 신용 파괴원리가 작동을 하게 되면 경제 내 유동성은 더 빠르게 수축이 되고, 그리고 가격은 폭락을 하게 돼요. 그게 바로 붕괴예요. 그래서 우리 일반 개인 사람들은 일상에서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근데 사실은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 경제가 경제 위기로 빠져들거나 혹은 경제 파국으로 이렇게 몰려가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외환위기 당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때 당시에 제일 먼저 파산한 게 한보잖아요. 근데 한보가 왜 파산했어요? 한보 철강에 과도하게 투자해서 파산했잖아요. 근데 만약 외환위기가 안 터졌으면 이게 파산했겠어요? 아니잖아요. 한보철강은 현대철강으로 이름 바꿔서 지금 경영 잘하고 있고 이익 많이 내고 있잖아요. 경제가 파국으로 치달으면 개인이든 기업이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이런 때는 최대한 신중하게 그리고 수비적으로 경제활동, 투자활동 하시는 게 바람직해요. 일단 현재 상황, 특히 세계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경제 전문가 사이도 잘 그걸 인식을 못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미 지난해 상반기에 금융위기를 겪었어요. 성장률이 1분기에 마이너스 1.6, 2분기에 마이너스 0.6% 성장했어요. 이거는 영어로는 리세션이라고 불러요. 2분기 이상 마이너스 성장하면 경기 후퇴라고 그래요. 우리말로는. 이 경기 후퇴를 겪었어요. 이런 경기 후퇴는 금융위기가 진행되지 않으면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 금융위기가 왜 벌어졌는지 그 원인을 찾아가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겠다 이걸 알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금융위기가 얼마나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끼치는가는 그 직전에 어떤 경제정책을 펼쳤느냐가 결정을 해요. 2020년도에 코로나 사태가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 전반이 경제 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경기 후퇴가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2020년도에 미국이 마이너스 2.8%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경기 악순환을 일으킬 것 같으니까 이제 이런 얘기죠. 생산이 줄어들면 소득이 줄고, 소득이 줄면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 다시 이제 소득이 줄고, 생산이 줄고, 뭐 이런 악순환이 벌어질 것을 이제 차단하기 위해서 미국이 강력한 경기 부양 정책을 펼쳐요. 우선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2.5%에서 0.25%까지 줄기차게 낮춰가요. 그리고 통화는 52%를 증가시켜요. 재정지출도 42%를 증가시켜요. 그래서 2021년도에 성장률이 5.9%로 급격히 올라가요. 근데 이것은 명백한 경기 과열이에요. 경기 과열이 일어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첫째는 물가 불안이 일어나요. 둘째는 경상수지가 악화돼요. 실제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22년 상반기 말에 9%를 넘어서요. 하마터면 두 자리 숫자 갈 뻔했어요. 경상수지 적자는 2019년 2.2%에서 2020년 2.6%로 증가하고 2021년도에는 3.6%까지 증가를 해요. 그리고 지난해에는 또 추가로 3.7%로 경상수지 적자가 커져요. 경상수지 적자가 이렇게 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미국에 투자됐던 국제금융자본들은 환차손을 입어요. 경상수지 적자가 커졌으니까 그만큼의 외환이 미국 달러가 외국으로 유출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달러 가치는 떨어져요.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환차손을 입는 거죠. 그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서 미국에 투자됐던 국제금융자본들이 미국을 이탈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내 유동성이 수축되었고 이 유동성 수축이 신용 파괴 원리를 작동을 시켰어요.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2022년 상반기에 경기 후퇴예요. 그러자 미국 연준이 여기서 그 금융위기 신용 파괴 원리 작동을 차단하기 위해서 강력한 정책을 펼쳐요. 그게 바로 기준금리 인상 그리고 강달러 정책이었어요. 기준금리는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금리를 계속해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기준금리를 0.25%씩 올리는데 당시에는 0.5%도 끌어올렸었고 심지어 0.75%까지 끌어올리게 됐어요. 기준금리가 올라가니까 다른 나라 저축이 미국으로 가면 더 큰 이자를 얻을 수 있잖아요. 다른 나라 저축들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고 또 빨려 들어가고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를 보이기 시작해요. 달러가 강세를 보이니까 다른 나라에 투자되었던 국제금융자본들이 미국으로 흡수되는 거예요. 미국 내 유동성은 다시 풍부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신용 파괴를 차단해내요. 하강하던 경기가 상승으로 전환을 해요. 지난해 4분기에 미국의 분기별 성장률이 2.1%라는 비교적 양호한 실적을 기록을 해요. 근데 이거는 전형적인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이에요. 미국으로 국내 저축 빨려 나간 나라들,
그리고 그 투자됐던 금융 자본을 미국에 빼앗긴 나라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고요. 다른 나라들은 금융위기에 빠지잖아요. 우리나라가 지난해 그렇게 당했잖아요. 근데 더 심각한 타격을 입은 나라들은 경상수지가 만성적인 적자인 제3세계 국가들이에요. 지금 제3세계 국가들은 50개국 넘는 나라들이 외환위기 늪에 빠져 있거나 외환위기에 직면해 있어요. 이미 외환위기 늪에 빠져 있는 나라들이 10개국이 넘잖아요.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는 진즉부터 외환위기를 겪고 있었고, 스리랑카, 파키스탄, 헝가리, 튀르키예, 이집트, 튀니지아 등등 지금 10여 개국이 지금 외환위기 늪에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은 온전하겠냐고요. 외환위기라는 것은 전염성이 굉장히 뛰어나서 다른 나라들 금방 전염이 되거든요. 그럼 세계 경제 전반이 어려운 지경에 빠져들게 되면 그 타격을 미국도 받게 돼요. 반드시 부메랑이 돼서 미국에 타격을 입혀요. 지금 세계 경제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그 타격이 약간 금융위기 이런 식으로 발생이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가장 심각한 건 뭐냐면 미국이 다른 나라의 저축 그리고 다른 나라의 금융 자본들을 계속해서 추가로 끌어올 수 있으면 미국 내의 금융위기는 차단해낼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이미 지난해 말부터서 다른 나라의 국내 저축 그리고 다른 나라에 투자된 국제 금융 자본들이 이미 한계에 봉착했어요. 더 이상 끌어올 금융 자본이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 결과로 나타난 게 올 3월 달에 그 은행들의 연쇄적인 파산이에요. 실버게이트, 실리콘밸리, 시그니청, 퍼스트 리퍼블릭 이런 은행이 연달아 파산했잖아요. 그 밖에도 여러 은행들이 유동성 위기에 몰렸었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신용파괴원리가 작동했다. 그걸 의미를 해요. 그럼 금융위기가 진행된 거죠. 다만 그게 이제 물밑에서 진행이 됐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보고 있는데 그리고 당시에 사실은 미국이 적절한 정책을 펼치긴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은행들의 예금을 전액 보장하겠다. 그런 발표를 하잖아요. 뱅크런이 다른 은행으로 전염되는 것을 그게 차단해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용파괴원리 작동을 완전히 차단해내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이 4개 은행의 자산이 총액이 한 6천억 달러 정도 돼요. 근데 이거는 미국 본원통화의 약 10%에 해당하거든요. 그만큼의 금융 자산이 일시적이지만 경제 순환에서 이탈했잖아요. 그럼 그만큼의 유동성이 수축됐잖아요. 그래서 신용파괴원리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판단을 해요. 올해 지금 7월 중에 어떤 트리거가 터지면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터진다. 설령 트리거가 안 터지더라도 연말쯤에는 미국의 주식시장이 붕괴되면서 세계적인 금리가 터진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 아주 조심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투자를 하실 경우에는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장기 주기를 반드시 고려해야 돼요. 이 장기 주기는 광기, 패닉, 붕괴 과정을 거치는데 이게 통상적으로 한 10년 정도 진행이 돼요. 광기는 보통 한 3년 정도 지속이 돼요. 패닉은 반년에서 1년 정도 지속되고 붕괴도 반년에서 1년 정도 지속이 돼요. 그 다음에는 약 한 5년에서 6년 정도의 장기 정체기가 지속이 돼요. 이건 왜 그러냐면 수요가 이미 이제 공동화됐잖아요. 그러면 또 저축이 축적이 돼야 수요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저축 축적 기간이 한 6년 정도는 지속이 돼야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수요가 일어나요. 그래서 장기 정체기는 한 5, 6년 정도 걸려요. 그래서 투자의 적기는 붕괴가 일어난 2년 내지 3년 뒤쯤 되면 주변에서 주식 투자 얘기, 부동산 투자 얘기 아무 데서도 안 들리게 돼요. 그때가 사실은 최적의 시기예요. 그때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부동산 주기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편해요. 우리나라가 최근에 겪었잖아요. 2018년, 19년, 20년 광기, 부동산 광풍이 불었잖아요. 아파트 가격 뭐 2배, 3배 오른 데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2021년도에 패닉, 부동산 가격이 주춤 떨어지기 시작했잖아요. 2022년도 하반기부터는 붕괴가 왔잖아요. 심지어 어떤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반토막 나기도 하고 반토막도 더 나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다 그 붕괴가 올해 연말에 끝나고 그러니까 금매물은 다 소화된 거죠. 그리고 올해 초부터서는 주춤 일부 지역에서는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근데 주의하실 거는 이렇게 붕괴가 지난 다음에
다시 작은 투기가 반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주가 지수가 급등했다가 또 금방 급락하고 급등했다가 급락하고 또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왜 그러냐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너무 떨어졌다는 인식이 이제 지배하게 되는 거죠. 많이 떨어졌으니까. 아, 그럼 지금 투자하면 좋겠다 해서 이제 추격 매수를 하는 거죠. 근데 신용 파괴원리가 작동 중이니까 수요가 이렇게 크게 확장이 안 돼요. 그래서 바로 급락을 해요. 그러면서 급등락을 계속 반복을 해요. 그러다가 2, 3년 정도 지나가면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최저점으로 빠지게 돼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주기를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제가 여기 나와서 이제 그래프로 보여드리면 좋아요. 근데 제가 안 보여드려요. 왜 그러냐면 그건 제 거예요. 남의 것은 별로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근데 본인들이 한번 그려보세요. 그럼 내 것이 돼요. 그럼 내가 그리면 이거 특별하게 중요하게 여겨져요. 그러면 투자하는데도 그걸 참고를 하게 돼요. 예,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투자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최영식 소장님이 보시기에 최악의 시나리오는? 제가 지금 가장 답답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그 신용 파괴가 작동하든 금융위기가 진행되든 혹은 경제 파고로 치닫고 있던 경제 정책이 적절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펼쳐지면 그걸 차단해내요. 그런 사례가 역사에는 제법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적절한 정책도 안 보이고 또 그걸 신속하게 집행할 것 같지도 않아요. 설령 발견됐더라도. 그래서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미국 경제가 문제예요. 미국은 지금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릴 수도 없는 아주 난처한 상황이에요. 만약에 기준금리를 낮추잖아요. 그러면 달러 가치는 금방 약세로 돌아서요. 거기에다 미국은 지금 경상수지 적자가 GDP 3.7%잖아요. 올해는 더 커졌을 거예요. 그럼 그만큼의 예한이 달러가 다른 나라로 유출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달러 가치는 떨어져요. 그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지금 미국으로 몰려갔던 국제 금융자본들, 국내 저축들, 다른 나라 국내 저축들, 미국을 이탈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국의 유동성은 대폭 축소가 돼요. 그럼 당연히 신용파괴가 빠르게 작동을 하면서 금융위기를 신속하게 진행시킨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걱정하고 있어서 파국으로 치닫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기준금리를 올려요? 그것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기준금리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금융기관들은 국채, MBS라고 있죠. Mortgage Based Security, 부동산 담보부 채권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국채든 MBS든 자기 자본 비율에도 포함을 시켜주고 지불 준비금으로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제금융기관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두 가지는 안정성까지 있어요. 투자가 안정적이고 대단히 매력적이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기준금리가 여기서 더 많이 올라가 봐요. 그럼 이 가격도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많이 보유한 회사일수록 경영수지는 더 빠르게 악화돼요. 경영수지가 악화되면 어느 은행인가는 파산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금방 전염된단 말이에요. 금융위기는 전염성이 엄청 강해요. 우리 질병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사태 겪었잖아요. 금방 전염되잖아요. 금융위기도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만약에 금융위기가 진행이 되면 그 전 세계로 전염된단 말이에요. 그럼 또 그게 다시 미국에 또 타격을 줘요. 그런 일이 벌어질까 봐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다만 미국이 대증요법은 기가 막히게 잘 처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지금 금융위기 진행을 차단하고 있는데 그걸 어느 순간에 차단해내지 못할까 봐 지금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 질병도 그렇잖아요. 감기처럼 가벼운 증상일 때 대증요법으로 치료해내잖아요. 해열제를 먹인달지. 근데 이게 반복이 되면 만성질병으로 가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병일 때에는 병의 근원의 치료를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위암에 걸렸는데 혹은 간이 지금 안 좋은데 간이 안 좋아서 열이 오른단 말이에요. 거기다 해열제만 먹이면 되겠냐고요. 간은 더 크게 손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근원에 치료하는 게 중요한 건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상수지 적자에다가 처방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도 독한 약 먹으면 체력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또 중병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수술도 해야 되잖아요. 수술 끝나고 나면은 정상적인 활동 못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그런 근본적인 처방을 하게 되면 미국 경제가 일시적이나마 침체기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걸 국민들이 못 견뎌낼 것 같으니까 지금 자꾸 대증요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만성질환으로 가는 거 아니냐. 경기분이 장기화되고
그 경기 후퇴 혹은 경기 하강의 깊이를 더 깊게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우리 사람 질병도 어떻게 운이 좋으면 자연 치유가 되는 수가 있잖아요. 지금 진행 중인 금융위기도 그렇게 자연 치유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간절히 지금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경제 지금 체제가 그거를 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체질이 된다고 보시나요? 우리가 외환위기 터졌을 때 1997년 말에 터졌잖아요. 그 직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어떤 대책을 펼쳐야 하는지, 그리고 국민들은 어떤 자세로 그게 대응해야 하는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당시에 우리나라 30대 재벌 중에서 13개가 사라졌어요. 기업도 3만 개가 도산했어요. 그 바람에 130만 명의 정규직 노동자가 정리해고를 당했어요. 자영업자는 수십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수많은 가정들이 파괴됐어요. 그리고 지하철 역사에는 노숙자들이 넘쳐났어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미리 차단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독한 약도 먹고 수술도 해야 돼요. 독한 약 먹고 수술하게 되면 체력이 일시적으로 축소되고 경제활동도 정상적으로 못하잖아요. 그걸 감내하지 못하면 안 돼요. 지금 그 대공황급 경제 위기가 오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걱정하고 있는데 설마 그렇게는 안 되겠지. 또 한쪽에서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또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우리 경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우리 기준금리가 미국과 비슷하거나 미국보다 더 높아봐요. 미국으로 이탈했던 국내저축 돌아올 거 아니에요. 우리 환율이 지금 올해 연말까지라도 1,100원대로 떨어져 줘봐요. 그럼 미국으로 빨려갔던 국제금융자본, 국내 금융자본들이 국내로 돌아오면 이거 환차익이 생기잖아요. 그럼 국내의 유동성이 풍부해질 거 아니에요. 국내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신용 파괴 원리 작동을 차단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금융위 진액을 막아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우리 경제 체력도 튼튼해질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을 정부가 해준다면 지금 현재에 진행되고 있는 금융위기를 차단할 수 있고 우리 경제 체력을 회복해서 설령 세계적인 금리가 터져서 우리 경제를 덮쳐오더라도 그걸 견뎌낼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정부가 환율을 상승시키면 수출이 증가하고 수출이 증가하면 경기가 호전된다고 잘못 믿고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현실에서는 아니란 말이에요.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은 반드시 줄어요. 왜냐하면 첫째는 환율이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해외 바이어가 야 환율 올랐잖아. 너희들만 이익 볼 수 없잖아. 수출 가격 좀 깎아줘. 그럼 우리 수출 기업들 거의 대부분 거기에 응해요. 깎아주면 수출 줄어들잖아요. 그런 요구가 없더라도 풀코스트 원리가 작동을 해요. 이 풀코스트 원리는 뭐냐면 기업은 적정 이윤 플러스 총 비용으로 가격을 결정을 해요. 근데 적정 이윤보다 이윤이 커졌어. 그럼 기업들은 더 많이 팔기 위해서 제품 가격을 낮춰요. 수출품 가격이 떨어지면 수출은 줄어든다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명품일수록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판매량은 줄어요. 우리나라 수출품들 다 명품으로 올라섰잖아요. 수출 가격 인하해봐요. 수출 줄어든다니까요. 설령 똑같은 물량을 수출하더라도 환율이 올랐으니까 달러 금액은 수출액이 줄어요. 그런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이 대폭 줄어든 거예요. 반면에 환율이 내려가잖아요. 그럼 수출은 반드시 증가를 해요. 그런 사례가 세계적으로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2차례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2001년 말 환율이 1326원이었어요. 이게 2007년 10월 달에는 899원까지 떨어졌어요. 100달러짜리 수출하던 기업은 13만 2,600원을 벌 수 있었는데 2007년 10월 달에는 9만 원도 못 벌게 됐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수출기업 망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수출기업은 망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요. 100달러짜리 수출하던 기업은 150달러짜리 개발해내요. 그거 갖고도 안 돼. 200달러짜리 추가로 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수출이 늘어나는 거예요. 기업은 망하기 때문에 강해. 망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요. 그 필사적인 노력이 수출 기업의 국제 경쟁력, 성장력도 키워주지만 국가 경제의 성장력, 국제 경쟁력도 키워져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상수 적자가 그 기간 동안에 대폭 커졌잖아요. 수출이 2.7배 증가한 것은 그 당연한 거고, 그래서 2015년도에 우리나라 경상수 적자가 GDP의 7.4%까지 증가했어요. 근데 정책 당국이 그걸 몰라요.
외면해. 더 한심한 거는 우리나라 수출이 GDP의 절반에 육박한다고 믿고 있어요. 이거는 마치 깡통 하나와 드럼통 하나를 합해 두 개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다니까요. 왜냐하면 수출은 매출액 기준이에요. GDP는 부가가치 기준이에요. 그렇다면 그 기준을 일치시켜야 비교가 가능하잖아요. 부가가치든 매출액이든 하나로 일치를 시키면 수출은 GDP의 10%에 미달해요. 약 한 9.5에서 한 9.7 왔다 갔다 해요. 매년 달라져요. 그렇다면 내수는 반대로 90%가 넘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이 GDP의 90%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내수는 환율이 올라갈 때 확장되겠어요? 내려갈 때 확장되겠어요? 당연히 내려갈 때 확장이 돼요. 왜냐하면 주요 자원들 값싸게 사올 수 있잖아요. 시설재, 기타 소비재들 모두 다 값싸게 사올 수 있잖아요. 같은 돈으로 더 많이 소비할 수 있잖아요. 내수는 그래서 확장이 되는 거예요. 정책 당국이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증가한다. 그리고 수출은 GDP의 절반에 가깝다. 이런 잘못된 믿음을 바탕으로 경제적인 정책을 펼치니까 지금 우리 경제가 이 지경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개인들에게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유튜브 채널을 여러 군데 지금 촬영을 다녔잖아요. 그러면서 매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나치게 비관적인 얘기를 해서 저 자신도 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경제는 전혀 비관적이지 않는데 저 자신도 저는 그 비관파가 아니에요. 낙관파예요. 지금도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은 6% 넘는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 6% 넘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경제 전문가 중에 누가 있어요? 제가 거의 유일하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낙관적이에요. 낙관파예요. 실제로도 이번 금융위기만 잘 극복하면 우리 경제는 다시 재도약할 수 있어요. 만약 정부가 이번 금융위기만 잘 극복해내고 환율의 점진적인 하락을 용납만 해준다면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5년 안에 6만 달러 갈 수 있고 그 후 5년 안에 10만 달러 갈 수 있다고 저는 확고하게 믿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 이 경제 내에서는 국민소득 5만 달러, 10만 달러를 버텨낼 산업들이 무럭무럭 잘하고 있잖아요. 반도체 중에서도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는 국민소득 10만 달러도 견뎌낼 수 있어요. 반도체 검사 장비들 생산하는 곳, 생산 후 공정을 하는 그 산업들, 반도체 설계업, 여기도 국민소득 10만 달러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는데 그런 산업들이 커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배터리를 비롯한 또 제약산업을 비롯한 정밀화학산업도 국민소득 10만 달러 견뎌낼 수 있어요. 거기도 크고 있잖아요. 수송기계를 포함한 일반 기계류, 이것도 국민소득 6만 달러, 10만 달러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정밀기계 산업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일반 재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일반 재화 수출도 이게 다 명품 대열로 올라섰잖아요. 명품은 가격을 올려갈수록 더 많이 판매돼요. 그렇다면 우리 그 일반 수출품들도 국민소득 10만 달러나 견뎌낼 수 있다고 봐요. 여기에다 문화와 산업은 상호 상승작용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한류 산업이 얼마나 번창하고 있어요. 세계 시장을 지금 지배하고 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경제의 미래는 무한히 밝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 경제는 얼마든지 재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거기에 이번 금융위기 극복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가 환율의 점진적인 하락을 용납을 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만 갖춰지면 저는 우리나라 경제는 얼마든지 국민소득 10만 달러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믿고 있어요.